충격 고백. CNN 기자가 한국 남자들을 까내리러 왔다가 아예 한국에 정착해버린 사건 들어보셨나요? 미국 언론계가 뒤집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남자가 신랑감 1등. 말도 안 돼. 이렇게 코웃음 치며 한국에 온 하버드 출신 엘리트 기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대체 한국 남자들이 뭘 했길래 어떻게 사랑 안 해?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내 국자예요.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남자의 숨겨진 매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더 놀라운 이야기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CNN에서 일하는 탐사 기자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5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었죠. 32살에 몇 개의 좋은 기사를 써서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성공의 뒤편에는 독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마이클 톰슨 부국장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던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60대 백인 남성인 마이클은 언제나 나를 깔보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는 내 앞에 자료를 던지며 말했다. 에밀리, 자네는 여자니까 이런 기사가 어울려. 던져진 자료는 연예인 스캔들 기사였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마이클은 나에게 제대로 된 탐사 기사를 맡기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부국장님, 저는 탐사 기자입니다. 연예 기사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때 마이클이 내뱉은 말은 지금도 생생해요. 여자가 무슨 탐사 보도야? 순진하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컬럼비아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지금까지 쌓은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나는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의견을 내기보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할 때도 조심스러웠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 내가 한국 취재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아이러니였다. 한국 가서 기사 써와. 요즘 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한테 홀려서 이주한다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까발려줘야지. 마이클의 말에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해외 취재 기회를 얻었지만 그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회사에서 내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나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로만 접한 권위주의 문화, 남녀차별, 경직된 사회 분위기. 그런 정보들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마이클의 편견이 고스란히 내게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나는 편견이라는 감옥 안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여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감옥에 갇혀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한국 취재를 준비하며 나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쳤어요. 권위주의 문화, 여성차별, 경직된 사회 분위기. 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며 확신했죠.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가장 친한 친구 소피아 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도 기억납니다. 소피아는 하버드 동기로 변호사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국인과 결혼해서 서울로 이주했어요. 나는 그녀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죠. 소피아, 나 한국 간다. 내 남편 좀 인터뷰해도 될까? 정말? 좋아. 오랜만에 만나자. 소피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에 속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에밀리, 너 혹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 있지 않아? 아니야. 나는 기자니까 객관적으로 볼 거야.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한국 남자들이 미국 여자들을 어떻게 속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마이클의 편견이 고스란히 내게 옮겨진 거죠. 비행기 안에서 나는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소피아의 남편 김준호부터 시작해서 한국 남자들의 가식적인 면을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은 질문들은 모두 의심으로 가득했죠. 경제적 목적이 있는가? 미국 비자를 원하는가? 진짜 사랑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도 깔끔한 시설도 그저 거칠애로만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도 나는 무시했죠.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한국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운전기사의 친근한 질문에도 나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가 뉴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틀 안에 기사 써서 돌아가자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마이클이 원하는 건
한국 남자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기사였으니까. 다음날 오후 나는 소피아와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소피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죠. 그 변화가 나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소피아가 달려와 나를 안았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김준호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한국인이었어요. 정장도 아닌 편한 셔츠에 수수한 인상.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죠.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소피아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나는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작년에 뉴욕 출장 갔을 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준호가 답했죠. 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그때 소피아는 변호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소피아, 너 그때 힘들어했잖아. 혹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화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소피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됐죠. 나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는데 준호는 오히려 인정했거든요. 게다가 그의 대답에는 진심이 느껴졌죠. 카페에서 1시간을 보내며 나는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경제적 목적이 있는지, 미국 이민이 목표인지.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이렇게 참을성이 좋은 건가요? 내가 다소 도발적으로 묻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 군대에서 배운 건 같아요? 20개월 동안 별의별 사람들과 지내보니까 인내심이 늘었죠. 그리고 진짜 화낼 일과 그냥 넘길 일을 구분하게 됐고요. 군대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 책임감 같은 걸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몸으로 익혔죠. 이런 대화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군대라는 경험이 한국 남자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미국에는 징병제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소피아는 어떤 점이 가장 달랐어요? 준호는 제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죠. 미국 남자들은 보통 바로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소피아의 말에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여자가 힘들어할 때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고. 그 순간 나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매력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내일 준호의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해보자고. 진짜 한국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오늘 만난 준호에 대해 생각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할 때는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소피아를 대할 때도 어색해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실하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그의 배려심은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남자들의 매력일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내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저녁 나는 소피아와 함께 준호의 회사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삼겹살집이었는데 평일 저녁임에도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소개해줬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부장, 30대 후반의 박 차장, 그리고 20대 후반의 신입사원 이대리였죠. 김 부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미국 회사라면 상사와 부하 직원이 이렇게 허물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 회사 문화가 궁금해서 왔어요.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박 차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김 부장이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신입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장이 커피 타오라고 하고 야근하면서도 눈치 봐야 하고 그런데 IMF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나는 놀랐어요. IMF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김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도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김 부장이 정말 다르다고 실수해도 큰 소리 안 내고 오히려 왜 실수했는지 같이 분석해준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진짜 리더는 부하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배웠거든요. 김 부장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 회사에서는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잘리는 문화인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박 차장이 소주를 따르며 덧붙였어요.
김 부장은 야근도 안 시킨다고 오히려 일찍 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 때문이잖아요. 김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뉴욕에서는 성과와 효율성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이 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장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중에 저도 후배들한테 이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김 부장의 표정이 뿌듯해 보였어요. 돈이나 성과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이 대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꼰대 상사들이 많다고, 구시대적인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김 부장 같은 리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한국 직장 문화가 어떤지.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미국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는다고. 나는 오늘 만난 세 사람을 생각했어요. 각자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김 부장의 리더십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키워주는 방식이었거든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인간적 가치관, 군대에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한국 남자들을 만드는 토양이었나 봅니다. 한국 남자들의 매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나는 한강공원에 있었어요. 소피아가 주말에 이곳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따라간 거였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는데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주말 공원은 보통 엄마들과 아이들의 공간이거든요. 벤치에 앉아 관찰하고 있는데 한 아빠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 왔어요. 딸은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아빠는 화내지 않고 계속 격려했습니다. 1시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다른 아빠가 아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을 엉뚱한 곳으로 찼어요. 아빠는 뛰어가서 공을 주워오고 다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아빠가 더 즐거운데. 그 대화를 듣고 나는 놀랐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벤치 옆에 앉은 한 아빠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주말마다 나오세요? 네, 딸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아빠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텐데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에게 시간을 내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빠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저희는 당연한 건데. 그 아빠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당연하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제 딸한테는 그런 아쉬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아빠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과거의 아쉬움을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빠가 아들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안아주며 달래고 있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라는 말 대신 아파도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피아와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에게 오늘 본 광경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 아빠들이 다 저래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일만 하셨는데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알거든요. 준호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공원에서 본 아빠들은 모두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남자다움을 강조하느라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아빠들은 달랐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마도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아빠가 되고 싶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남자가 신랑감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책임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나는 우산이 없어서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가 젖을까봐 가방을 꼭 껴안았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내 옆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빽빽이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비에 맞으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시간은 짧았어요. 3명의 한국 남자가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달려갔거든요. 가장 먼저 간 사람은 30대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즉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의식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두 번째로 온 청년은 20대 대학생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40대 아저씨였는데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네, 강남역 앞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기 바쁠 텐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할아버지의 맥박을 재면서 말했어요. 군대에서 응급처치 배운 거 기억나네요? 맥박은 정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의무병이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청년이 전문적으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숙련되어 보였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세 사람은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요.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시자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옮길 때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아시나요? 할아버지께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자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네, 할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세요. 성모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 본 사이였지만 함께 선한 일을 해낸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감동받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협력했거든요. 나중에 편의점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다들 저렇게 도와주세요. 특히 군대 다녀온 젊은 남자들은 응급처치를 잘 알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 남자들이 가진 특별함이 뭔지.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도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계단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러자 지나가던 2명의 한국 남자가 즉시 도움을 줬습니다.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무거울 텐데. 뭐려? 이런 거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들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동료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진짜 남자다움이었어요. 한국 남자가 신랑감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뉴욕에 돌아온 나는 마이클에게 기사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그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이클은 첫 페이지를 읽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원고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남자들을 찬양하는 기사잖아. 마이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진실? 에밀리, 자네가 한국에서 홀린 거야? 여자라서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야? 마이클의 말에 나는 화가 났어요. 성별을 이유로 내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저는 기자로서 양심을 따랐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은 더욱 화를 내며 다시 써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 기사는 절대 못 내보낸다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내보내셔도 됩니다. 나의 대답에 마이클은 당황했어요. 평소에 눈치를 보던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로 사표를 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클의 편견에 맞춰 거짓 기사를 쓸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그 진실한 모습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폭우 속에서 할아버지를 도운 새 남자 후배를 진심으로 챙기는 김 부장,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는 아빠들,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는데 왜 숨겨야 할까요? 며칠 후 나는 내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남자가 신랑감 1등인 진짜 이유였어요. 마이클이 원했던 비판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국 남자들의 진심 어린 매력을 담은 기사였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가 빠르게 퍼졌어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다는 반응, 한국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데 정말 다르다는 경험담,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졌다는 소감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쓴 글이었는데 자신의 한국인 사위가 정말 가족을 잘 돌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명절 때마다 장인어른께 안부 전화드리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고 했어요. 댓글들을 보며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진실을 알릴 용기를 낸 게 뿌듯했습니다.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은 지켰거든요. 한 달 후 나는 프리랜서 기자가 되어 한국 관련 기사를 전문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내 기사를 본 편집장들이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를 요청했거든요. 한국 남자들의 진짜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끈기, 배려심, 가족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신랑감으로 선호하는지 설명해주는 거였죠.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만족감은 더 컸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마이클의 편견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을 가진 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편견 없이 진실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마이클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그리고 진짜 기자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썼죠.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1년 후 나는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소피아와 준호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왔구나. 소피아가 달려와 나를 안았어요. 그들은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응, 이번에는 진짜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서울에서 생활하며 나는 더 많은 한국 남자들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내 마음의 변화였어요. 특히 회사 동료 이상훈 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동료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말하니 상훈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 습관이에요. 군대에서 배운 건데. 같이 쓰는 공간은 깨끗해야 한다고 배워서요. 군대에서요? 네,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거든요. 큰 제스처보다는 작은 것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아빠가 딸과 함께 전철을 타고 있었는데 딸이 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1시간 넘게 같은 자세로 딸의 베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팔이 아프고 목이 뻐근했을 텐데도 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1년 전 취재할 때 인터뷰에 잘 응시해준 강석준 씨였습니다. 혹시 에밀리 씨 맞나요? 석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석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정착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석준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힘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석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처럼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고 나를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거든요. 카페에서 기사를 쓰다가 우연히 젊은 커플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자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해.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상대방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석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후 나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남자들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랑 안 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남자,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남자,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남자, 동료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남자. 이런 남자들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그 대답을 알았어요.
정말로 어떻게 사랑 안 해? 석준 씨 같은 남자를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발견하면서요. 그리고 확신해요. 한국 남자가 신랑감 1등인 이유를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다고. 진심 어린 사랑, 끝없는 배려, 가족을 향한 책임감, 동료를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한국 남자만의 특별한 매력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사랑 안 해? 이런 남자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나처럼 한국 남자의 진짜 매력에 빠진 외국 여성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기자 에밀리가 발견한 한국 남자의 진짜 매력 어떠셨나요? 어떻게 사랑 안 해? 정말 그렇게 진심 어린 배려,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족을 향한 책임감. 이런 한국 남자들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에밀리처럼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한국의 진짜 매력에 빠져버린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계에서는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군대에서 배운 동료의 IMF를 극복하며 기른 끈기,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 남성들을 만든 거죠. 특히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50, 60대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더욱 뿌듯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신 아들들, 여러분이 보여주신 가치관들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요. 감동내국자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 남자들의 매력적인 모습들도 공유해주세요. 군대 동기들의 우정, 직장에서의 후배 사랑, 가족을 위한 희생,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작은 문화 대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에밀리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 보세요. 그게 바로 한국 남자, 한국 사람의 진짜 매력이니까요. 감동내국자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